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사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받았죠. 금요사건 파일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62번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이라는 건 헌법상에 나온 법정 최고형입니다. 형의 본질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있지만 사형이 형사 책임으로 가장 중하기 때문에 수용자나 또 일반 그 사회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 범죄인을 국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킴으로써 장래에 있을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국가 사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데 있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앞으로도 실제 사형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었어요. 그날 23명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됐죠. 15명의 살인범, 그리고 4명의 강도살인죄, 그리고 상습 강도강간죄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후 21년 동안 사형은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형제도가 있으면 강력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강력 범죄가 증가할까요? 사형제도가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요? 혹시 이 사람의 죄를 우리가 오판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현재 국내에는요, 이영학을 제외한 61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찌 될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 왜냐면 그가 사형이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세와는 좀 달리 우리 국민의 감정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나날이 보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형 제도에 좀 더 무거움을 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그들의 모든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범인의 인권, 그걸 우리가 존중해 줄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게 쟁점이겠죠.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리얼미터라는 기관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사형제도가 재부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8%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국민 2명 중에 1명은 이런 흉악범들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 의견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은요, 범인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 교정 문화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사형 집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사형제 폐지, 임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세계에 있는 198개국 중에 약 140개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제를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제도라는 게 이 흉악범을 억제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여기에 효과가 없다라는 건 유엔의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증명된 바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들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형수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이 입은 그 상처, 그 죽음, 고통,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그 범죄인의 사형으로서 갚아줘야 한다라는 게 또 주장으로 일고 있어요. 게다가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유가족이 아니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사형수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죠. 세금이에요. 2016년 기준 평균 사형수는 14년을 수감합니다. 사형수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연간 2,200만 원으로 측정이 돼 있고요.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형수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요. 2006년 이후에는요, 사형수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자연사 하시게 되면서 흉악범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막 천수를 누리는 게 아니냐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 건지 아직도 정말 이건 팽팽해요. 분명 이 밑에 댓글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반대하는 사람 입장을 다시 보면, 아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힘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시각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크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형수였던 한 정치인은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건 이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만약 그가 저지른 잘못이 이 법정에서 잘못 판결이 난 것이라면 그 사형수는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전 무엇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건 매번 폐기되고 있고 뚜렷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이영학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사형제도 하면 뭐해, 어차피 뭐 죽이지도 않는데 라는 의견들을 저도 많이 들어왔고요.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 참 쉽지 않죠. 이 주제에 대해선 여러분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폐지 찬반에 이어 전 오늘 사형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김용재, 그는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입니다. 그는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그가 초등학생이 되는 해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고요. 그의 아버지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서 그는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천적으로 이렇게 눈이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살 여력이 없던 그가 언제나 시력이 안 좋다는 이유, 그리고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자연스럽게 그의 성격이 내성적이게 됐다고 해요. 주변에 의지할 곳이 없이 그는 외톨이로 성장을 했죠. 근데 이게 그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분명 미쳤을 겁니다. 사춘기 시절이 되면서 그는 어떠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그는 언제나 자기 품에 칼을 소지하기도 했대요. 근데 그의 행동이 경찰의 불신 검문을 통해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도 예비 음모 혐의라는 죄목으로 교도소에 3개월 동안 수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당시 판사가 그에게 이제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막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고요. 사실 그가 이를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희망과 용기를 얻기도 했다고 해요. 성인이 된 그가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잦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죠. 근데 그는 이제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재취업을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받았던 임금과 퇴직금을 다 합쳐가지고 막 여인숙을 돌아다니면서 힘든 생활을 전전했지만 결국에 그가 희망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돈이 바닥났어요. 며칠째 쫄쫄 굶었죠. 새로운 직장에선 연락이 없어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희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극에 달하게 되죠. 그는
미리 복사해둔 양말 공장 사장의 차키를 가지고 사장의 차량을 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으로 이제 가득 찬 복수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처음 그의 복수의 대상은 자신을 해고한 그 공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제압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복수 대상으로 나를 어렸을 때 막 따돌렸던 그 동네 친구들을 타겟으로 잡게 되죠. 그런데 뭐 다들 성인이 됐고 또 그들도 동네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원망과 복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뻗치게 됩니다. 그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데 다른 사람은 막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 그가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35분경에 훔친 차량을 몰고 여의도 공원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공원이에요. 그는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의 차가 가고 있는데 자꾸 시동이 꺼지고 멈추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걸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시민들은 한순간에 그의 복수의 대상이 됐고요. 그는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의 질주에 처음 2명의 아이가 사망했고요. 이후 21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그는 차를 막 몰고 가다가 약 200m 정도를 질주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함을 들이받고 나서 멈추게 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그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포위를 하긴 했지만 그의 그 어떤 포악함이 사람들이 이제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그가 사람들 사이를 이제 빠져나왔죠. 제가 참고 사진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범죄 현장을 재현한 사진이고요. 그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시민들 속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당시에 있던 학생 김양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여요. 결국 나중에 이제 한 봉사대원이 그를 제압하면서 이 묻지마 살인극은 막을 내리게 됐죠. 결국 그는요, 그때 당시에 그 신문 보도를 살짝 보실게요. 이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훔친 차로 이제 돌진을 해서 자전거 덮치고 200m 질주해서 사회 냉대의 복수와 인질극, 실제로 일어났던 1991년에 있던 사건이네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용재는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1997년 12월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로 사형 집행을 당했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모두 사회 탓으로 돌렸어요. 거기에 괘씸죄가 추가로 더해져서 더 높은 형량이었던 그 사형을 받게 됐고요. 차량에서 그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세상. 눈까지 나빠서 더욱 괴롭다. 난 세상이 싫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엄마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좀 일화로 남아있어요. 이제 그의 범행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그에게 면회를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해주면서 그를 용서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녀 앞에서 김용재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가 훔친 차량에서는요, 범죄 전 4일 동안 그의 고민의 흔적들이 있었고요. 굶주림에 지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 또한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정은 분명 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범행은요, 어린아이의 목숨을 가져갔고 많은 부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이었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수로 기억되고 있는 김용재 이야기였습니다. 금요사건 파일은 2편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